당신 우리 아버지 장례식장에 왜 오신 거죠? 그 남자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49제를 지내러 간 그날, 남편의 납골함 옆에서 발견한 또 다른 위패. 사랑하는 아내 김영희. 30년간 감춰진 비밀이 지금 제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025년 4월 15일, 남편 박철수가 세상을 떠난 지 49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딸 지연과 함께 서울 외곽의 추모공원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고 벚꽃잎이 하얗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계단 조심하세요. 지연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45살이 된 딸아이는 이제 저보다 키도 크고 목소리도 당당했습니다. 검사 일을 그만두고 작은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는 좋은 곳으로 가셨겠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남편. 비록 마지막 5년은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했지만 그는 제게 늘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납골당 3층 서쪽 끝. 남편의 위패가 모셔진 곳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의 위패 바로 옆,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 또 다른 위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저게 뭐예요? 지연이 제 어깨 너머로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그 위패를 들여다봤습니다. 구 김영희. 1948년생 2022년 4월 3일. 사랑하는 아내라는 호칭 아래 낯선 여자의 이름이 또박또박 새겨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왜 우리 남편 옆에 다른 여자의 위패가? 관리실에 가봐요. 분명 오해가 있었을 거예요.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해가 아니란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위패 배치가 너무나 의도적이었으니까요. 마치 부부처럼 나란히. 관리인은 6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저희를 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박철수님 유족분들이시군요. 예. 그런데 옆에 있는 위패는 뭔가요? 왜 저희 아버지 옆에 다른 분이? 지연이 다그쳤지만 관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저희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3년 전 김영희 님이 돌아가셨을 때 유족분이 특별히 그 자리를 신청하셨거든요. 돈도 더 내시고 저희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유족이요? 누군데요? 아드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강민준이라는 분이. 그 이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지연은 계속 뭔가를 검색하고 있었고 저는 그냥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날의 서울은 여전히 화창했지만 제 마음속엔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김영희. 1948년생. 저와 동갑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4월에 사망. 남편보다 3년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지? 엄마, 집 도착했어요. 지연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익숙한 아파트 주차장이었습니다. 40년을 산 이곳. 남편과 함께 꾸린 보금자리. 하지만 오늘은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 옆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유품이 담긴 상자가 있었습니다. 시계, 만년필, 낡은 다이어리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1995년 것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데 이상한 표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4월 3일 Y 생일. 선물 준비. 7월 15일 Y와 부산.
2박 3일. 12월 24일 Y에게 목걸이. Y. 영희. 영희.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다이어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1995년부터 2020년까지 25년 치 다이어리 곳곳에 Y라는 이니셜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것을.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라 최소 25년 이상. 다음 날 아침, 저는 지연을 불렀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으세요? 어젯밤에 못 주무셨어요? 지연아, 내가 좀 알아봐 줬으면 하는 게 있어? 저는 다이어리를 내밀었습니다. 지연은 몇 페이지를 넘기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아버지 거예요? 응. 25년 동안 계속이야. 지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검사 시절의 그 눈빛이었습니다. 알아볼게요. 김영희가 누군지, 아버지와 무슨 관계였는지. 사흘 후, 지연이 들고 온 서류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김영희, 1948년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거주. 남편 회사의 부산 지점장 부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엄마,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지연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였습니다. 김영희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강민준 1977년생. 강민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번개가 머리를 치는 것 같았습니다. 아, 맞다. 2달 전 며느리 수진이가 집에 데려온 그 남자. 어머님,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강민준 사장님이세요. 정말 좋은 분이셔서. 인자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던 그 남자. 혹시 며느리가 최근에 소개한 사업가? 네, 그 사람 맞아요. 엄마,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며느리를 통해 우리 집안에 접근한 강민준. 그는 대체 무엇을 노리는 걸까요? 그날 밤부터 저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나타나 뭔가를 말하려 하는데 입이 열리지 않는 꿈. 2개의 문이 있고 한쪽에선 제가, 다른 쪽에선 낯선 여자가 남편을 기다리는 꿈. 잠에서 깨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45년이 거짓말이었나?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늙어간 그 시간들이 모두 허상이었단 말인가요?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72세. 주름진 얼굴에 흰머리가 성성합니다. 나는 대체 뭘 하며 산 걸까? 엄마, 식사하세요. 지연이 죽을 끓여왔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강민준이 우리한테 뭘 원하는 것 같니? 아마도 재산이겠죠. 아버지가 남긴 회사 지분이랑 부동산.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감히 평생 거짓말로 살아온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 자식까지 나서서 우리 것을 빼앗으려 한다는 건가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절대 안 돼. 내가 직접 막아야 해.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여전히 강민준을 집으로 초대했고 저는 그저 조용히 참아내오는 할머니 역할을 했습니다. 어머님, 항상 감사합니다. 어머님 손맛이 정말 최고예요. 강민준은 그렇게 공손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계산을. 저는 40년 교직 생활로 수백 명의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겉으론 착한 척하면서 뒤에선 친구를 괴롭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 눈빛의 흔들림을 놓치지 않는 게 제 특기였습니다. 강민준, 당신도 마찬가지야.
저는 그날부터 작은 공책을 샀습니다. 그리고 강민준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4월 20일 오후 3시. 강민준, 수진이와 함께 방문. 거실에서 30분간 대화 후 화장실 간다며 2층으로 올라감. 약 7분간 서재 근처에서 머뭇거림. 4월 25일 오전 11시. 강민준 혼자 방문. 어머님께 인사드리러 왔다고 했으나 제가 부엌에 간 사이 거실 서랍을 뒤짐. 돌아왔을 때 황급히 자리에 앉음. 5월 3일 오후 5시. 강민준과 수진이 남편 회사 관련 서류 복사에 감. 상속 정리를 도와드리겠다는 명목. 증거가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저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강민준과 수진이가 거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민준 씨, 정말 괜찮을까요? 시어머님이 알면. 괜찮아요. 곧 끝나요. 큰 유산이 생기면 우리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시어머님한테 미안해서. 미안할 것 없어요. 원래 우리 어머니 몫이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정식 가족한테만 몰아준 것들. 이제 되찾는 거예요. 제 손에 들린 찻잔이 덜덜 떨렸습니다. 원래 내 어머니 목 되찾는다고? 분노보다는 처연함이 밀려왔습니다. 저 아이도 피해자일까요? 평생 숨겨진 자식으로 살아온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당할 순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지연을 불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연아, 내가 나를 도와줘야겠어. 저는 그동안 기록한 공책을 내밀었습니다. 지연은 한 장 한 장 넘기더니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엄마 역시 전직 교사세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뭐가 충분한데? 강민준이 뭘 노리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연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가 법무법인 인맥을 통해 조사해봤어요. 강민준, 이 사람 과거에 소송 기록이 있어요. 어머니 김영희가 받은 보험금 관련해서 친척이랑 다툰 적이 있대요. 보험금, 네. 김영희 씨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가입한 생명보험. 수령인이 강민준이었는데 김영희 씨 친언니가 동생이 정신이 온전치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취소하려 했대요. 결과는 강민준이 이겼어요.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이상한 정황이 많았대요. 보험금 타기 직전에 김영희 씨 통장에서 큰돈이 빠져나간 흔적도 있고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 사람 자기 어머니한테도 그랬다는 거야? 지연은 제게 제안했습니다. 엄마, 우리 강민준보다 한 발 앞서 움직여요. 아버지 재산 목록 정확히 정리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해요. 그런데 지연아, 혹시 강민준 말대로 내 아버지가 정말 그 아이한테 뭔가를 남기려고 했던 건 아닐까? 그럼 유언장이 있었겠죠? 근데 없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남길 수 없었을 겁니다. 양쪽 가족 모두에게 들킬까봐. 제가 아버지 회사 법무팀 사람들 만나볼게요. 혹시 아버지가 생전에 재산 처리에 대해 상의한 적 있는지. 지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회사 법무팀장 만나고 왔어요. 뭐래? 아버지가 2020년 돌아가시기 5년 전에 한 번 찾아왔대요. 재산 정리 관련 상담하러. 그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대요. 모든 재산은 아내 박순자와 딸 박지연에게 상속한다. 다른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다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네. 아버지는 강민준에게 재산을 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던 것 같아요. 왜? 왜 남편은 30년간 두 여자와 함께 살면서도 결국 강민준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려 한 걸까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유품 상자를 다시 뒤졌습니다. 그리고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1977년 것. 강민준이 태어난 해. 남편의 흔들리는 필체로 쓰인 글이 있었습니다. 1977년 8월 15일. Y가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나는 확신할 수 없다. 정말 내 아이가 맞는지. Y가 나만 만난 건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Y는 내 아이라고 우긴다. 내가 책임져야 하나?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가 정말 남편 자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5월 중순. 며느리 수진이가 긴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지금 당장 집으로 오세요. 큰일 났어요. 집에 도착하니 거실에 강민준이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강민준의 얼굴엔 더 이상 공손한 미소가 없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어머님께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열었습니다. 유언장.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나 박철수는 본인의 전 재산 중 50%를 아들 강민준에게 상속한다. 강민준은 비록 법적으로 등재되지 않았으나 나의 친자식이 분명하다. 날짜는 2023년 1월 5일. 남편이 돌아가시기 2년 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공증도 받은 정식 유언장입니다, 어머님. 강민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끝까지 자식으로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님과 지연 씨가 저를 배제하려 하시니 이렇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이 핑 돌았습니다. 지연이 황급히 달려와 유언장을 낚아챘습니다. 이게 진짜라고요? 우리 아버지 필적 맞아요? 공증사무소에서 확인받은 겁니다. 의심하시면 직접 조회해 보세요. 지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밖으로 나가요. 지금 당장. 지연이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밖에 나온 순간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지? 철수 씨가 그럴 리 없어. 엄마, 진정하세요. 일단 숨 좀 고르고요. 지연이 제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저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현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법정에서 다퉈야죠. 저 유언장의 진위를 확인해야 해요. 만약 진짜면? 지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유언장 사본을 받아 집에서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분명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도장도 맞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항상 박자를 쓸 때 왼쪽 획을 먼저, 그 다음 오른쪽을 썼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며 수천 번도 넘게 본 버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언장의 박자는 오른쪽 획이 먼저였습니다. 이거 가짜야. 6월 초 1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정법원. 저는 생전 처음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원고 측 입증 자료 제시하십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강민준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40대 후반의 날렵한 남자였습니다. 박철수 씨는 1995년부터 2022년까지 27년간 김영희 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서류 다발이 쏟아졌습니다.
남편과 김영희의 여행 사진, 함께 찍은 가족 사진, 생일 카드, 편지들. 또한 박철수 씨는 매달 김영희 씨의 생활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는 27년간 한 번도 빠짐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하고 사람들이 제게 수근거렸습니다. 저 할머니 남편이 바람 피운 거래. 30년 가까이나 속고 산 거야? 불쌍하긴.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 증거입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들었습니다. 강민준 씨의 DNA 검사 결과입니다. 박철수 씨의 유골과 대조한 결과 99.9% 친자 관계로 확인되었습니다. 쿵. 저는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친자식 진짜 남편의 아들이었어. 재판장님, 이제 명백합니다. 강민준은 박철수 씨의 친자식이며 박철수 씨는 그 사실을 알고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법대로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 반론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지연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유언장의 진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정밀 필적 감정을 요청합니다. 필적 감정이요. 이미 공증을 받은 문서인데요. 공증은 신원 확인일 뿐입니다. 필체 자체의 진위는 별개 문제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2주 후 2차 공판에서 감정 결과를 제시하도록 하십시오. 법정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지연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우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평범한 중소기업 사장의 30년 이중 생활, 70대 아내, 법정에서 충격의 진실 마주해. 저는 TV를 껐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강민준 씨를. 괜찮아. 너도 몰랐던 거잖니. 어머님 그냥 재산 나눠주고 끝내면 안 될까요? 이렇게 힘드실 바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건 재산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뭔데요? 내 인생이야. 45년이 거짓말이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야.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유품 상자를 또 뒤졌습니다. 뭔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 같은 게. 그리고 찾았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찢어진 메모지 조각. Y에게 절대 재산을 주지 마라. 민준이 진짜 내 아들인지 확신할 수 없다. 2020년 12월 남편이 돌아가시기 5개월 전에 쓴 글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 끝까지 확신하지 못했던 거구나. 2주 후 2차 공판. 법정은 1차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필적 감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감정인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60대 후반의 노 교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유언장에는 의심스러운 점이 여럿 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첫째, 박자의 필순이 다릅니다. 고인은 평생 왼쪽 획을 먼저 썼으나 이 문서는 오른쪽 획이 먼저입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도장의 인주 성분이 2023년 당시 시중에 유통되지 않던 제품입니다. 최소 2024년 이후 제품으로 추정됩니다. 셋째, 용지의 제조 일자가 2024년 3월입니다. 즉, 유언장 작성일로 적힌 2023년 1월보다 1년 이상 뒤에 만들어진 종이입니다.
강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그건 실수일수.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피고 측 추가 증거 있습니까? 지연이 일어섰습니다. 네. 재판장님. 이제 제 어머니께서 직접 증언하시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72세 할머니가 법정에 서는 모습. 사람들이 수근거렸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박순자 씨 증언하시겠습니까? 네, 재판장님.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40년간 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일했습니다. 그중 15년은 입시 논술 채점위원이었고요. 그게 이 사건과 무슨 관계가? 필적 감정이 제 전문 분야 중 하나였습니다. 학생들의 대필 여부를 가려내는 일이었죠. 저는 유언장 사본과 남편의 다른 문서들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이 유언장은 제 남편이 쓴 게 아닙니다. 누군가 흉내낸 겁니다. 무슨 근거로? 제 남편은 상속이라는 단어를 쓸 때 항상 상자의 마지막 획을 길게 빼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30년간 회사 서류를 보면서 수백 번 확인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유언장의 상자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남편이 돌아가시기 5개월 전에 쓴 메모입니다. 방청석이 숨을 죽였습니다. Y에게 절대 재산을 주지 마라. 민준이 진짜 내 아들인지 확신할 수 없다. 강민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거짓말이야. 그건 조작이. DNA 검사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DNA가 99.9%를 일치해도 제 남편은 끝까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강민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김영희 씨가 제 남편만 만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폭탄 발언이었습니다. 지연이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김영희 씨의 과거 병원 기록입니다. 1977년 당시 산부인과 차트를 입수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죠? 차트에 따르면 김영희 씨는 1976년 11월부터 1977년 2월까지, 즉 강민준 씨 임신 초기에 부산이 아닌 서울에 거주했습니다. 그 시기 박철수 씨는 해외 출장 중이었고요. 그럼 네, 친자 관계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박철수 씨 본인은 그걸 확신하지 못했고, 그래서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아버지는 나를 사랑했어. 강민준이 소리쳤습니다. 27년간 어머니한테 돈 보내고 생일 챙기고 그게 사랑 아니면 뭐야? 그건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책임감이었을 겁니다. 사랑이 아니라. 강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아버지가 우릴 데리러 올 거라고 믿으면서. 근데 끝까지 안 왔잖아요. 정식 가족은 당신들이고 우린 평생 숨어 살아야 했어요. 명절에도 생일에도 아버지는 당신들한테 갔죠. 강민준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내 친구들은 아버지랑 야구장 가고 여행 가는데 난 1년에 몇 번 보는 게 다였어요.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강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였군요. 뭐? 당신 어머니도, 당신도, 저도, 우리 모두 한 남자의 거짓말에 속았어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위조 유언장을 만들고 제 가족을 속이는 건 용서할 수 없어요. 나는 그냥 어머니 한을 풀어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어머님 한은 이미 풀렸을 겁니다. 저는 가방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제 남편이 김영희 씨한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예요. 유품 정리하다 찾았습니다. 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영희 미안해. 나는 끝내 당신과 민준이를 떳떳하게
세상에 보여줄 용기가 없었어. 나는 비겁한 남자야.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의 가장 큰 위안이었어. 고마웠어. 강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판장님, 지연이 마지막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강민준 씨가 김영희 씨 사망 직전에 인출한 통장 내역입니다. 보험금을 타기 3일 전 김영희 씨 계좌에서 5천만 원이 강민준 씨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그건 김영희 씨는 당시 병상에 누워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이체가 가능했을까요? 강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충분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원고 강민준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유원장은 위조로 판단되며 추가로 문서위조죄로 고소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쿵.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저는 혼자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10월의 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남편의 위패 앞, 그리고 그 옆 여전히 나란히 놓인 김영희의 위패. 저는 두 위패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철수 씨, 당신 참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5년을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죠. 나는 당신이 출장 간다고 하면 무조건 믿었어요. 당신이 야근한다고 하면 따뜻한 저녁 싸줬고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보 같죠?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속을 수도 있다니. 저는 김영희의 위패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김영희 씨, 당신도 힘드셨겠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27년을 기다리면서 살았다는 게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명절마다 혼자 밥 먹고 아들 생일에도 아버지 없이 케이크 자르고. 저는 작은 꽃다발을 꺼내 두 위패 앞에 하나씩 놓았습니다. 우리 둘 다 한 남자를 너무 사랑했나 봐요. 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흔들었습니다. 이제는 편히 쉬세요. 두 분 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뒤돌아 나오는데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강민준이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죄송합니다. 강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냥 어머니 한을 풀어드리고 싶었어요. 평생 숨어 살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알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였다는 거. 하지만 네,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강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벌 받고 올게요. 그리고 어머니 묘 앞에서 용서 빌겠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불렀습니다. 강민준 씨, 네, 당신 어머니는 분명 당신을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끝까지. 강민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는 대답 없이 고개만 한 번 숙이고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응, 금방 도착해. 지연아, 저녁 같이 먹자.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응, 이제 진짜 끝난 것 같아. 전화를 끊고 저는 가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높은 하늘이었습니다. 철수 씨, 결국 우리 이렇게 끝나는구나. 45년. 그 시간이 모두 거짓은 아니었을 겁니다. 남편도 나름대로는 저를 사랑했겠죠. 하지만 그건 온전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반쪽짜리 나눠 가진 사랑.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72세.
보통은 인생을 정리할 나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저는 지금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졌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어머니도 아닌, 그냥 박순자로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딸이 식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서 오세요. 엄마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그래. 고마워.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구수한 된장찌개. 이 평범한 저녁이 오늘따라 유난히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울었어요? 아니, 바람 불어서 눈물이 좀. 엄마, 지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우리 잘 살아요. 응, 그래야지. 저는 수저를 들었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거라는 것을. 거짓 없는 평범한 일상. 진실로 가득한 작은 행복. 72세.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진짜 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박순자처럼 끝까지 진실을 밝히셨을까요? 아니면 모른 척 재산을 나눠주고 조용히 넘어가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거짓으로 쌓은 성은 결국 무너진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는 숫자일 뿐 진짜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72세 박순자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